네, 안녕하세요. 안녕. 목이 메이네. 자, 463페이지에 실전 연습 문제 5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463페이지 보세요. 자, 1번부터 보시면은 8월 1일 날에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그 골뱅이를 한 개당이에요. 한 자당 8,000원으로 할인 발행하고 납입금은 국민은행에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하였다. 거기 사채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죠. 자, 돈이 얼마가 들어오나요? 천자가 한 자당 8,000원, 800만 원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800만 원이 들어와요. 차변에 보통 예금 800만 원.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돈이 800이 들어왔는데, 자, 지금은 이만큼 돈이 들어왔지만은 나중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액면 금액만큼은 갚아야 될 돈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채. 그럼 액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1,000만 원이죠. 액면 총액 1,000만 원이니까 그럼 대변에 사채 1,0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럼 차익 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이죠. 그럼 들어온 돈이 800인데 800 중에서 갚아야 될 빚은 1,000만 원. 이 중에서 싸게 발행한 금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 사채를 발행하고 수취한 금액은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액면가액이 1억 원이에요. 액면가액은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 사채 문제가 나오면 봐야 될 부분이 발행가액하고 액면가액을 잘 보셔야 되세요. 발행가액은 들어온 돈이고 액면가액은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죠. 그 액면가액은 무조건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채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냐? 발행가액이 9,630만 원이에요. 그걸 일단 잡아야 돼요.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됐죠? 그럼 당좌 예금 통장에 9,630만 원, 이렇게 오는 거고, 자, 이렇게 들어온 돈이 있을 건데 지금은 이만큼 돈이 들어오지만은 나중에는 돈을 갚아야 되죠. 그 갚아야 될 빚, 그걸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사채. 사채는 무조건 무슨 금액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액면가액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액면가액이 얼마예요? 1억 원. 액면 금액만큼 사채라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럼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70만 원. 요거만큼은 사채를 싸게 발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문제. 3번에 사채 액면 총액 600만 원, 상한기한 5년, 발행가액은 580만 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 예금하다. 그리고 사채 발행비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채를 580만 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580,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보통 예금 통장에 580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근데 사채 발행비가 얼마가 나갔냐면요, 1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1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이라고 적으셔야 되세요. 이걸 보통예금에서 빼면 안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게 아니니까. 그럼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셔야 되세요.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순수하게 들어온 금액은 얼마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570만 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570만 원. 사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570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온 금액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채죠. 사채가 1억 원. 액면가액까지는 사채,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요거만큼은 사채라고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거는 뭘로 잡냐면요, 사채를 할인 발행한 금액이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600이에요? 되게 신기하게 제가 분개를 하고 있네. 그럼 이게, 아, 그래요? 600.
이건 어떻게 맞았지? 30? 좀 신기하네. 근데 어쨌거나 근데 액면이 600이니까 사채 600이라고 잡으셔야 되겠죠? 예. 들어온 돈이 570이잖아요. 570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1, 2, 3번이 사채 문제였고 이제 4번은 퇴직급여, 퇴직급여에 대한 문제예요. 그 생산직 직원 한동엽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충분하다라고 돼 있죠. 퇴직금 할 때 처음에 이제 결산일 날에 뭘 설정한다라고 했냐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결산일 분계다라고 했었죠. 예, 결산 분계인데 처음에 뭘 구한다라고 했냐면요. 퇴직금 추계액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퇴직금 추계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퇴직금이 얼마가 나갈 것 같은 거예요? 10,000원이 나갈 것 같은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분계를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퇴충 잔액이 하나도 없었다. 자, 퇴충 잔액이 하나도 없었으면은 차변의 퇴직급여 10,0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0원, 예,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근데 퇴충 잔액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 있었다. 5,000원. 그러면은 이 말은 옛날에 얼마나치 분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5,000원치만큼 분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퇴직급여에 대한 거. 추가적으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되세요? 5,000원. 그럼 차변의 퇴직급여 5,0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정에 대한 분개이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 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처리를 보시면은 뭘지 회계처리 보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했을 때, 예, 지급했을 때 분개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2001년 12월 31일 날에 차변의 퇴직급여 5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 퇴직금이 얼마가 나갈 것 같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10,000원? 똑같이 할까? 예, 10,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10,000원. 자, 퇴충을 10,000원만큼 잡아놨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퇴직금이 얼마만큼 나갈 것 같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10,000원만큼 나갈 것 같은 상태이죠. 자, 빚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리 비용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놨다가 2002년 3월 1일 날에 퇴직금을 5,000원 현금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대변에 현금 5,000원이 빠지고 빚 갚았죠? 그럼 대변에 있는 퇴충 5,000원이 차변에 빠져요. 자, 그 다음에 4월 1일 날에 퇴직금을 10,000원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빚이 10,000원 중에서 5,000원 갚았죠? 나머지 빚이 얼마예요? 5,000원. 그럼 차변의 퇴충 5,000원이고 예상치 못하게 더 나간 금액은 원래 원칙이 퇴직금 나가면 퇴직급여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5,0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생산직 직원 한동엽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퇴직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퇴충 잔액이 충분하니까 차변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퇴직금 총 얼마 지급했냐면요. 퇴직급여가 3,000만 원이네요. 예, 3,000만 원.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0만 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 떼고주냐면요. 100만 원 떼고줘요. 이렇게 떼고주는 세금을 뭐다라고 해요? 예수금. 예수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지급을 했대요? 보통예금. 예,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나갔냐면요. 2,9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학장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고려산업은 퇴직연금의 부담금 150만 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하였다. 또한 연금 운영에 대한 수수료 5만 원을 별도로 현금 납부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인데 학장 기여형이죠. 학장 기여형은 회사 통장이라고 했어요. 종업원 통장이라고 했어요. 네, 종업원 통장이라고 했었죠. 예, 종업원 통장이기 때문에 종업원 통장에 바로 퇴직금 싸준 걸로 보고 계정 과목을 뭘로 쓰라고 했어요? 퇴직급여로 쓰라고 했었죠. 학장 기여형은 퇴직급여로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거기 150만 원인데 제조가 100만 원, 관리가 50만 원.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 학점 기여형은 차변의 퇴직급여 100만 원. 제조죠. 제조는 몇백 번대로 하셔야 되세요? 500번 되죠? 508번인가? 예,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는 800번 되죠. 예, 요거는 806번. 자, 돈은 뭘로 줬어요? 현금 납부했다. 아, 수수료도 있네.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어요? 5만 원.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5만 원. 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 수수료 비용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입력할 때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게 수수료가 공장 직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직도 있잖아요. 그럼 저 수수료 비용을 반띵 2대 1로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500번 대고 800번 대로. 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그냥 부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800번 대라고 하세요. 근데 참 문제 나올 때마다 이런 게 참 애매한데, 그 수수료 낸 거잖아요. 이 금융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800번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답은 800번대가 맞아요. 일단은 맞는데, 그 기출된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공장 직원에 대한 학점 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였다. 수수료 냈다. 근데 거기 정답은 또 수수료 비용이 500번대로 이렇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장 직원이니까. 참 애매한 게, 그걸 800번대라고 써도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참 힘들 것 같은데 500번대로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일단 문제가 나오면은 얘는 좀 애매해요. 이거 수수료를 또 2대 1의 비율로 나눠준다.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이제 일단은 800번대로 하시고, 애매하면 800번대요. 애매하면 무조건 800번대로 하시고,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에서 이제 기출된 거에서는 요게 없었어요. 요게 없었고 공장 직원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 그때는 500번대라고 하세요. 그냥 명확하게 공장이잖아요. 예, 배분하고 이러지는 마세요. 배분은 그 500번대가 800번대 이렇게 배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가끔 출제가 돼요. 예, 되는데 얘가 없었다. 800번대가 없이 500번대만 나오면은 걔는 명확하게 수수료 비용을 500번대로 하셔야 되세요. 네, 근데 요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800번대로 답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참 깔끔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죄송해요. 이게 뭐 출제가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애매한 거는 그냥 800번대로 하시는 게 그 출제된 거의 답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64페이지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은 학점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 고려 산업은 퇴직연금의 부담금 155만 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했다. 이 금액에는 연금 운영에 대한 수수료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학점 급여형이죠. 학점 급여형은 개정 과목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예, 퇴직연금 운영 자산 150이죠. 예, 그 다음에 운영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이죠. 요거는 수수료 비용이 800번대가 돼야 돼요. 예, 800번대. 이게 뭐 명확하게 지금 공장이다, 본사다 이런 말이 없죠. 네, 없는데 얘는 800번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금 운영에 대한 수수료 5만 원. 얘는 800번대. 공장 명확하게 공장이 안 나와 있으면 다 800번대라고 하세요. 그냥. 자, 7번 국민은행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상한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통예금으로 대체 입금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였다. 여러분들 그 시가 3천만 원에 대출받아 보통예금 대체 입금하고 그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건 회계상 거래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단 말이에요. 돈 빌린 것만 분개하면 돼요. 얼마 빌린 거예요? 3천만 원.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3천만 원. 대변에는 장기로 빌린 거죠? 예, 장기 차입금 3천만 원이고 이 장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예, 8번에 조선희 씨로부터 토지를 3억 원 중
1억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불하였다. 그럼 토지 얼마 주고 산 거예요? 3억 주고 산 거죠. 예, 토지를 3억 원 주고 산 건데 요 중에서 1억 원은 보통예금에서 나간 거고 나머지 돈은 대출을 받아 지불하였죠. 예, 대출 받아 지불한 거는 뭐 한 거예요? 빌려서 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차변에 토지가 3억 원인데 자, 토지 3억 원. 자, 요 중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얼마가 나갔냐면요. 1억 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원만큼은 뭐 한 거예요? 빌려서 준 거죠. 이렇게 빌려서 준 거는 뭐 한 거예요? 차입한 거죠. 예, 차입금인데 이게 몇 년이에요? 대출 기간이 10년. 예, 장기로 빌린 거예요? 단기로 빌린 거예요? 장기죠. 예, 장기 차입금 2억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가 어디로 걸려야 되냐면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거잖아요. 예, 거래처가 국민은행으로 걸리면 되겠습니다. 국민은행. 토지를 3억 원 주고 샀는데 1억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대출받은 거니까 대출받은 거는 빌린 거잖아요. 예, 빌린 돈 장기로 빌린 거죠. 예, 장기 차입금. 차입금이 단기면은 단기 차입금, 장기면 장기 차입금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좀 풀고 9번부터는 나중에 또 풀고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진도를 나갈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131페이지 펴보시면 되겠네요. 131페이지에 기타 비유동부채, 예,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기타 비유동부채 보시면은 자, 1번에 장기 차입금이 있죠. 장기 차입금은 빌린 돈인데 빌려서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장기 차입금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사례 보시면은 현금 5만 원을 2년 만기 상환 약정을 맺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 그럼 현금은 얼마 빌린 거예요? 5만 원 빌린 거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5만 원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빌렸는데 만기가 2년 만기니까 단기로 빌린 거예요? 장기로 빌린 거예요? 장기로 빌린 거죠. 예, 그래서 장기 차입금 5만 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2번에 임대보증금 있죠. 예, 임대보증금 그거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사시는데 월세 30에 보증금 100으로 산다라고 할게요. 한번 설명드린 적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세입자 입장이 있고 집주인 입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월세가 있어요. 월세가 있고 예, 보증금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니까 계정 과목이 임차료, 예, 임차료로 해서 비용, 예, 판관비로 처리해요. 판관비. 자, 그다음에 세입자 입장에서 아니 월세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 받으면은 수익이죠. 예, 이때는 임대료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쓴다라고 했었죠. 얘는 영업의 수익이에요. 자, 그다음 보증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죠. 예, 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돌려 받을 수 있죠. 예, 그 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임차 예, 보증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어떤 자산이냐면요. 기타 비유동 자산.
자, 그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되죠. 예,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임대 보증금이 되고, 얘는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부채예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로 세입자는 항상 차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집주인은 항상 대자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계정 과목들이 차변에 나오고, 집주인 입장에서의 그 계정 과목들은 대변 쪽에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사례 볼게요. 사례 보시면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즉시 당좌에 입하였다. 그럼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10만 원이 들어온 거고, 대변에는 보증금 받은 거니까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 대변의 계정 과목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임대 보증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에 장기 미지급금이 있는데 걔는 됐어요. 네, 걔는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외화채권 채무 평가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132페이지에 외화채권 채무 평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설명을 할 건데, 요거 설명은 그 책에 거래 발생일, 결산일, 상환일, 그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배우고 난 다음에 읽어보시면 읽힐 거예요. 저는 어떤 걸로 설명을 할 거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필수분계 연습 있죠.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필수분계 연습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기 읽어볼게요. 일자별로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환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환율은 외국 돈을 살 때 줘야 되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보통 그 달러 살 때는 1달러당 우리가 1,000원씩 주고 사잖아요. 뭐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외국 돈을 줄 때 줘야 될 원화의 가치가 그 환율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례를 봤을 때 2013년 11월 11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죠. 그럼 11월 11일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얼마를 줘야 돼요? 1,200원. 근데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바뀌어요. 예, 지금은 11월 11일에는 1달러당 1,200원이지만은 다음 연도 그 매일매일 바뀐단 말이에요. 예, 매일매일 바뀌어요. 자, 그다음 그 물음을 계속 보시면은 2013년 12월 31일 날의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고, 그다음에 2014년 3월 12일 날의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으로 주어져 있죠. 네, 그래서 환율은 계속 바뀐다. 예,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물음 1을 보셨을 때 주섭이는 2013년 11월 11일에 미국에 있는 H사에 제품 100달러를 수출하였으며 대금은 2014년 3월 12일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주섭인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다음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2013년 11월 11일, 자, 거래가 발생한 날, 거래가 발생한 날이 언제냐면요, 2013년 11월 11일, 이제 요때요. 자, 얼마에 팔았냐 봤더니 몇 달러에 팔았어요? 100달러에 팔았죠. 외상으로 팔았죠. 예,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자,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대변에는 제품, 매출. 자, 이렇게 분계가 돼요. 자, 몇 달러예요? 100달러죠. 예, 100달러.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100달러. 재변이 뭐예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 100달러. 예,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분계를 하고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예요, 미국이에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재무제표 만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금액이 달러로 나타내면 안 되고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요, 원화로 나타내야 돼요. 원화로.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환산을 해야 돼요. 환산을. 예, 환산을 해야 되는데 환율, 이 날의 환율,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 있잖아요.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로 환산을 해서 원화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요 금액은 100달러가 아니겠죠? 예, 100달러가 아니라 얼마가 되냐면은 100달러 곱하기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로 평가를 해야 돼요.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이 얼마가 돼요? 1달러당 1,200원이 되겠죠? 1달러당 1,200원 해서 외상 매출금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한 날인 11월 11일 날에 환율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1월 11일 날에서 봤을 때는 외상 대금이 1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2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12만 원.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외상 매출금이 계속 문제가 돼요. 이 외상 매출금은 받을 돈이죠. 채권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원화로 평가를 해놨지만은 이 돈을 원화로 받을 돈이에요? 아니면은 달러로 받을 돈이에요? 달러로 받을 돈이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액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겠죠. 왜냐면은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니까 12만 원이죠. 받을 돈이. 다음 날이 돼서 환율이 1,30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받을 돈이 13만 원이 되잖아요. 예, 매일매일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매일매일 바뀌는 거를 회계 담당자가 그 매일매일 반영을 하면은 뒤따 짜증이 날 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언제나 한번 해줘야 되냐면요. 결산일. 결산일에는 분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13년 12월 31일 결산일에는 정보 이용자한테 그나마 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해야 돼요. 자, 결산일에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 2013년 12월 31일에는 평가를 해야 돼요. 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3년 12월 31일 날 봤더니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가 얼마냐면요. 장부 가액이 12만 원인 거예요. 자, 근데 기말에 평가를 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평가액. 자, 평가액은 총 몇 달러냐면요. 100달러를 받을 돈이죠. 100달러. 100달러가 받을 돈인데 기말에 환산을 했더니 그 2013년 12월 31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얼마래요? 1,100원이다라고 돼 있죠. 1달러당 1,100원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11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받을 돈이 12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환산을 했더니 받을 돈이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11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환율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거를 결산일 날에 한번 평가를 했더니 11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은 받을 돈이 12만 원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11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 얼마를 날려버려야 돼요? 만 원을 날려버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감소는 어디로 빠지겠어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만 원을 빼요. 만 원을 뺐더니 받을 돈이 얼마다라고 된 거예요? 11만 원. 자, 그럼 받을 돈이 줄어든 거는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예, 이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뭐냐면요. 외화를 환산하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 만원. 예, 이런 개정 과목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돈이 만 원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외상 매출금 만 원을 빼고 외상 대금 만 원. 예, 저 받을 돈이 만 원 줄어들었다라고 한 거는 손해를 본 거단 말이에요. 손실. 그래서 차변에 와야 되는 개정 과목은 외화 환산 손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받을 돈이 얼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화로 11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이거 받는 날의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실제로 받는 날, 회수한 날, 결산일 날에는 이게 언제 환율로 평가하냐면요. 결산일 날의 환율로 평가해요. 결산일 환율로 지금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회수일 돈을 받는 날에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언제 받았냐 봤더니 2014년 3월 12일 날 받죠.
자, 회수한 날인데 자, 외상대금 받아요. 자, 이거 받는 분계, 외상대금 받는 분계인데 이거는 그냥 외상대금 받는 분계를 해보세요. 근데 외상대금 받는 분계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빠지고 차변에 돈 들어오겠죠. 예, 그 분계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서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2014년 3월 12일에 뭘로 회수를 했대요.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외상대금 받는 거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어디로 빠져야 돼요? 예, 대변에 빠져야 돼요.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겠죠. 현금 들어와요. 회수했으니까 현금.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외상대금 받는 거니까. 외상대금 받는 거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떨고 차변에 현금 들어오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일반적인 이 분개를 해놓고 이제 금액을 넣어야 돼요. 자, 금액은 자, 외상매출금이 12만 원에서 만 원이 빠져서 지금 현재 얼마다라고 장부에 잡혀 있어요? 11만 원이다라고 잡혀 있죠. 예, 대변에 빼야 되는 외상매출금은 장부가액이 빠져야 돼요. 현재 장부상의 금액이 11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11만 원이 빠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빠질 때는 어떤 금액으로 빠져야 되냐면요. 장부가액으로 빠져야 된다라는 거. 장부가액. 장부가액 11만 원이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이 들어와요. 자, 돈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여러분들 지금 받을 돈이 원화로 받을 돈이에요? 달러로 받을 돈이에요? 달러로 받겠죠? 예, 받는 돈은 달러로 받아요. 지금 몇 달러 받을 돈이 있어요? 100달러죠, 100달러. 예, 100달러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차변에 들어오는 현금은 100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100달러. 그래서 100달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100달러. 자, 100달러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환산을 해야 되냐면요. 달러를 100달러를 받았으니까 받은 날의 환율로 돈 바꿨을 거 아니에요. 받은 날이 언제예요? 2014년 3월 12일. 그 날의 환율로 차변 쪽에 금액을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100달러 받은 거는 받은 날의 환율로 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1달러당 얼마예요? 이 날의 환율이 해수일 날의 환율이 얼마가 되냐면요. 1달러당 1,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1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돈을 받으면은 받는 날의 환율, 회수일의 환율, 회수일의 환율로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얼마를 받은 거예요?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10만 원. 지금 달러 100달러 받았죠? 100달러 받았는데 이거는 받는 날의 환율이 1,000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1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11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은 거예요? 10만 원 받은 거죠. 그러면은 예상치 못하게 얼마를 더 적게 받은 거예요? 만 원을 더 적게 받은 거죠. 회사는 받을 돈이 얼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11만 원이었는데 얼마 받은 거예요? 10만 원. 예, 그러면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예,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외환 차손이 되겠습니다. 외환 차손. 외화 거래가 종결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돈을 적게 받은 거, 예, 그때 나오는 손실이 외환 차손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환 차손 만 원. 자, 근데 분계를 처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달러로 받을 돈이단 말이에요. 이 외상매출금이. 그래서 그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로 외상매출금을 잡아놔요. 근데 이 금액은 달러로 받을 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액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 바뀌는 걸 언제 한 번은 그 환산을 해줘야 되냐면요. 결산일 날에는 해줘야 돼요. 그럼 장부상에 받을 돈이 12만 원이다라고 돼 있는데 결산일 날에 가서 봤더니 1달러당 얼마가 된 거예요? 1,100원. 그럼 받을 돈이 얼마인 상태예요? 11만 원. 그럼 12만 원이 든 게 받을 돈이 11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를 없애야 돼요? 만 원을 대변에 없앴죠. 없애고 봤더니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외화환산 손실이에요. 이 외화환산 손실은 결산일 날에 나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예. 결산일 날에 외화를 환산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나 손실이 외화환산 손실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받을 거 아니에요. 외상대금. 외상대금 받을 돈이 12만 원에서 만 원이 빠진 11만 원만큼이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장부상에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자, 그 돈 받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빠지고 차변에 돈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돈은 들어오는 날의 환율로 돈 들어올 거고 대변에 빠지는 외상매출금은 장부금액으로 빠질 거단 말이에요. 장부가액. 그럼 장부가액으로 11만 원이 빠지고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날의 환율로 돈 들어왔죠. 11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예요? 만 원.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외환차손이에요. 외환차손이나 외환차익은 외화거래가 종결될 때 나오는 손익이 외환차손, 외환차익이에요. 그러니까 외화거래가 종결될 때, 외화거래가 종결됐다라고 하는 거는 외상대금을 받거나 혹은 줬을 때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끝났죠. 외상대금 받는 게 끝나고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외환차손, 외환차익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일에는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 이익, 그 다음에 회수한 날에는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2를 또 볼게요. 물음 2. 물음 2. 자, 물음 2를 보시면은 주섭이는 2013년 11월 11일에 미국에 있는 S은행에서 $100를 현금으로 차입하였으며, 자, 2013년 11월 11일 날에 자, 거래가 발생한 날, 거래가 발생한 날이 2013년 11월 11일이죠. 자, 이때 분계가 어떻게 되냐 봤더니 돈을 빌리죠. 얼마 빌렸어요? $100 빌렸죠. $100를 현금으로 차입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요. 자, 그다음 빌렸는데 이게 장기로 빌렸나요? 단기로 빌렸나요? 그거 단기로 빌렸죠. 왜냐하면 상한일이 2014년 3월 12일이니까. 그러니까 11월 11일 날에 돈 빌리고 상한일은 3월 12일이 되고 있는 케이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와요. 단기 차입금. 자, 지금 빌렸을 때는 몇 달러 빌린 거예요? $100. 달러로 빌린 거죠? 자, 이거 원화로 환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금액이 우리나라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환산해야 되는데, 자, 요 금액은 언제 환율이냐면요.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로 평가를 해놔야 돼요. $100 곱하기 거래 발생일이 언제냐면요. 11월 11일이니까 그날의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인 거죠. 그럼 단기 차입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12만 원이 오는 거예요. 12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12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얼마다라고 잡혀 있는 상태예요? 12만 원이다라고 잡혀 있는 상태이죠. 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결산일이 돼요. 자, 결산일 날. 결산일 날이 2013년 12월 31일이죠. 자, 요때 가서 봤더니 단기 차입금의 장부가가 얼마냐? 장부가. 이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지금 원화가 아니잖아요. 12만 원이 아니에요. 이 날이 현재는 이 날 시점에서는 12만 원이 맞는데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요 금액은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장부가가 12만 원이에요. 근데 기말에 평가를 해봤어요. 평가액이 얼마가 됐냐면요. 평가액이 지금 $100죠. $100가 1달러당 12월 31일 날에 환율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1달러당 1,100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1,100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로 되냐면요. 11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차입금이 12만 원이 된 게 얼마로 바뀌었어요? 11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럼 차입금을 줄여야 되겠죠? 차입금의 감소는 차변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 얼마가 빠지냐면요. 12만 원이 든 게 11만 원이 됐으니까 만 원만큼 빠져요. 자, 차입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빚이 줄어든 거는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빚이 줄어든 거는 이익 난 거고, 그리고 대변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수익의 발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난 거예요. 이익 난 거. 그리고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뭐냐면요. 외화를 환산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이익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 이익 난 거죠.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이익. 그럼 단기 차입금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11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겠죠. 이제 갚아야 될 빚이 회사의 장부에는 11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갚아요. 상환한 날. 자, 상환한 날이 2014년 3월 12일이에요. 이때 갚아요. 자, 갚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갚으면은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을 어디로 빼야 되냐면요. 차변에 빼야 돼요. 단기 차입금이 12만 원에서 만 원이 빠져서 11만 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빼요. 갚았으니까. 자, 돈 주겠죠? 자, 돈은 뭘로 줬어요? 현금. 자, 몇 달러 줬냐면요. 100달러.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갚는 분계를 하세요. 차입금 빼고 대변에 돈 나갈 거 아니에요. 갚는 분계하면은. 그럼 차입금은 장부상의 금액이 빠지겠죠. 예, 장부상의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12에서 만 원을 뺀 11만 원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단기 차입금 11만 원을 빼야 돼요. 자, 돈 줘요. 돈 주는 거는 주는 날에 환율로 돈 줄 거예요. 그쵸? 100달러 줄 거 아니에요. 원화로 바꿔서 줬을 거 아니에요. 원화가 이 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3월 12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단 말이에요. 100달러 곱하기 1달러당 1,000원 하면은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예, 1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11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만 원 준 거죠. 11만 원 갚아야 되는데 10만 원 줬으면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예, 이렇게 외화거래가 종결되면서 나오는 이익. 요 이익을 뭐라고 하냐면요. 외환 차익이다라고 합니다. 외환 차익. 그래서 이 상한일 날의 분계 있잖아요. 돈 갚는 분계.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빚 갚는 분계를 해놓으세요. 자, 차입금 빼면서 대변에 돈 나가죠. 돈 나간단 말이에요. 빚 갚는 분계를 하는데 이 채권하고 채무는 빠질 때 무슨 가액으로 빠지냐면요. 장부가로 빠져요. 그다음 돈 나가는 거는 나가는 날의 환율. 상한일 날의 환율로 돈이 나가요. 상한일의 환율로 돈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 차익 나는 부분만큼이 뭘로 잡히냐면요.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렇게 잡히는 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외화 채권 채무 평가에 대해서 그 필수 분계 연습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건데 몇 번 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 이 상한일하고 해소하는 날 분계 있잖아요. 이 분계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해결급은. 해결급은 기껏 해봤자 이 결산일 날의 분계만 잘 나오는 거고, 요 상한일하고 해소일의 분계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세무이급은 진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예, 세무이급 공부하실 분들은 아셔야 되고, 회계일급 공부하실 분들은 약간 이게 힘들면은 결산일 날 분계 정도까지만 아셔도 되세요. 근데 이 회수일이나 상한일 날의 분계는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외상대금 받는 분계잖아요. 외상대금 받는 분계고 그 과정에서 금액 차익 나는 것만큼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네. 뭐 요것도 마찬가지죠. 빚 갚는 거죠. 차익금 갖고 대변에 돈 나간 거죠. 그 과정에서 차익 나는 부분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된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자, 19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96페이지. 196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196페이지에 외화채권 및 외화채무 평가라고 되어 있죠. 196페이지에. 네, 거기 맨 밑에 외화채권 및 외화채무의 평가라고 되어 있죠. 196페이지 맨 밑에. 네. 거기 보면은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있죠. 자, 1번만 일단 풀어보세요. 1번. 196페이지. 그 맨 밑에 196페이지 맨 밑에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계정 금액이 9,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1달러당 850원이다. 이런 게 좀 처음에 잘 안 잡히면은 그냥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듯이 분결을 하세요. 지금 현재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죠. 장기 차입금은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 쪽 계정 과목이죠. 그럼 대변에 장기 차입금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이 장기 차입금이 지금 대변에 얼마다라고 잡혀 있대요? 9,500만 원으로 잡혀 있다죠. 그러면은 현재 장부가가 얼마다라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의 장부가가 9,5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기말에 평가를 해요. 자, 평가하면 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자, 총 몇 달러냐면요. 10만 달러. 10만 달러가 기말에 평가했더니 1달러당 얼마가 됐대요? 850원이 된 거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돼요? 8,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9,500만 원이던 장기 차입금이 8,500이 된 거죠. 장기 차입금을 얼마를 없애야 돼요? 1,000만 원 없애야 되겠죠. 차입금의 감소는 어디로 빠져요? 차변. 차변에 장기 차입금 1,000만 원 빼고, 자, 갚아야 될 빚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죠.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예,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습니다. 외화 환산 이익 1,0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2번 문제 보세요. 2번.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 중 2,140만 원은, 외상 매출금 중 2,14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차변 쪽에 외상 매출금이 2,140만 원이다라고 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2,140만 원. 자, 기말의 평가예요. 자, 지금 현재 장부가가 얼마예요? 2,140만 원. 자,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지금 총 몇만 달러냐면요. 이게 2만 달러. 2만 달러가 기말에 평가했더니 1달러당 얼마가 됐어요? 1,060원이 됐어요. 요 금액이 얼마가 돼요? 2,120만 원. 2,140만 원이던 외상 매출금이 2,120만 원이 된 거죠. 외상 매출금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거죠.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20만 원이 줄어든 거죠.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빼요. 얼마를 빼면 되냐면요. 20만 원. 그럼 받을 돈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예,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외화를 환산하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외화 환산 손실 2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일 날에 하는 분개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464페이지 볼게요. 464페이지에 실전 연습 문제 5번에 9, 10, 11번 이거 세 문제 안 풀었죠. 464페이지에 9번, 10번, 11번 문제 464페이지에 9번, 10번,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부터 볼게요. 9번에 주 남부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주 남부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받기로 했다. 자, 임대보증금 1,500인데 그럼 이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그 임대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서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 받아서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죠.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자,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와야 되겠죠? 대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임대보증금. 자, 임대보증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1,500만 원. 자, 차변에 여기에 대한 돈을 받았죠? 얼마 받았냐면요. 500만 원은 현금. 현금? 예, 당장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이겠죠. 예, 수표를 받은 건 현금이죠. 예, 차변에 현금.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미수금이에요. 차변에 미수금 1,000만 원인데 거래처 걸 때 미수금에는 반드시 거래처 걸려야 되겠죠. 거래처가 어디예요? 주 남부죠. 자, 근데 임대보증금의 거래처를 걸어야 되느냐 안 걸어야 되느냐, 이것도 거세요 그냥.
근데 임차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 다 거세요. 거래처. 이 옛날 답을 보면 안 걸어도 되는 걸로 돼 있고 최근 답을 보면은 또 걸어져 있고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애매한 거는 그냥 거세요. 예. 거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나으니까. 자, 임대 보증금도 거래처를 거시기 바랍니다. 남부, 여기도 남부. 자, 10번. 자, 10번에 미국 워싱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했다. 환전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빚 갚는 분개하세요. 차입금 상환한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빼요. 그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 빚 갚는 분개 해놓으세요 일단은. 그래서 10번 문제 보시면은 빚을 갚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이렇게 빠져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빚 갚는 분개. 자,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지금 장부상에 얼마다라고 잡혀 있겠어요? 차입 금액이 $10,000이고 차입 시 적용한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이 총 1,100만 원. 그러니까 차입했을 때의 분개는 차변에 뭐 현금이 들어오든지 했을 거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이 단기 차입금은 차입 당시 환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차입 당시 환율이 얼마예요? 1달러당 1,1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차입 금액이 총 얼마예요? $10,000. $10,000 곱하기 1달러당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차입 시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니까 1,100원. 그럼 요 금액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1,1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단기 차입금이 1,1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 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 시의 환율로 평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최근의 환율로. 네. 그럼 단기 차입금이 1,100만 원이 차변에 빠져요. 자, 그다음 돈을 줘야 돼요. 자, 돈을 줄 때는 주는 날에 환율로 돈 줄 거예요. 달러로 줄 거 아니에요. 몇 달러 줬어요? $10,000 주는 거잖아요. 차입 금액이 $10,000니까. 그럼 주는 날의 환율 $10,000. 주는 날의 환율이 얼마냐면요. 1달러당 상한시 적용한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잖아요. 요 금액이 얼마가 돼요? 1,200만 원. 1,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얼마 갚았어요? 1,200만 원 갚은 거죠. 얼마를 더 갚은 거예요? 100만 원을 더 갚은 거죠. 100만 원만큼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외화 거래가 종결되면서 나오는 손실, 외환 차손 10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예, 거래처가 어디예요? 미국 워싱턴 은행이죠. 워싱턴 은행. 그래서 빚 갚는 분개를 하는데 빚 갚을 때 채권 채무는 가장 최근의 환율로 평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장부상의 금액이. 예, 그걸로 되어 있을 거고 주는 거는 주는 날의 환율로 돈 나갈 거 아니에요. 돈 주는 날의 환율. 그 과정에서 차익 나는 금액만큼은 외환 차익, 외환 차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11번. 그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외상대금 받는 분개 해놓으세요. 일단은 차변에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 분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야 될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외상대금 받는 거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금액이 차익이 날 건데 그 차익 나는 금액이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이 될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빠져야 돼요. 자, 이게 장부상의 금액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 $20,000인데 이게 가장 최근의 환율로 평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최근의 환율이 얼마예요? 8월 5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500원이죠. 1달러당 1,500원 해서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3,000만 원. 그럼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얼마다라고 잡혀 있었던 거예요? 3,000만 원. 요거 받았죠. 요거 받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빠져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돈 들어올 거예요.
자,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날에 환율로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날에 환율이 얼마예요? 1달러당 1,200원이죠. 1,300원이죠. 8월 11일 날에 환율이. 그러면 총 2만 달러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300원 하면은 2,600만 원 들어오죠. 2,600만 원. 그럼 3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은 거예요? 2,600만 원. 얼마를 적게 받은 거예요? 400만 원. 이게 뭐가 되냐면요. 외환 차손이 돼요. 네, 외화 거래가 종결될 때, 외화 거래 끝날 때 있잖아요. 끝날 때 그 발생하는 차익만큼은 외환 차익, 외환 차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 그 앞에 이론 문제 나머지 좀 끝내고 갈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요. 135페이지 펴보세요. 135페이지. 자, 거기 유형 1 보시면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있죠. 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빚이죠. 자, 요거를 분류하는 거는 뭘 보고 하라고 했어요, 제가? 프로그램 보고 하라고 했죠. 프로그램. 프로그램 보면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하시고 그 답은 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2 보세요. 그 부채에서 나오는 게 유형 2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그 평가성 충당금 및 충당부채 분류. 제가 충당부채는 부채라고 했었죠. 근데 평가성 항목은 부채가 아니라고 했었죠. 평가성 항목은 차감적 평가 계정 그런 거라고 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 대손 충당금은 평가성 항목이라고 했었죠. 외상매출금 차감 계정. 2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는 부채 맞죠. 3번에 4차 할인 발행 차금. 얘는 평가성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판매보증 충당부채. 얘는 부채 맞아요. 충당부채이기 때문에. 5번에 손해배상 손실 충당부채. 충당부채이죠. 충당부채자 붙은 거는 다 부채예요. 6번에 감가상각 누계. 이건 차감적 계정이죠. 건물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그래서 충당부채는 부채다. 근데 뭐 대손 충당금, 4차 할인 발행 차금, 감가상각 누계 얘들은 평가성 항목이다라는 거. 자,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연습 문제 있죠. 다음 페이지에 연습 문제 있는데 연습 문제가 12번까지 있어요. 이거는 좀 쉬었다가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쉬었다가 푸는데 아니에요. 지금 다 풀래요. 애매하다. 제가 풀게요. 푸는데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는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넘어가시고 자 7번을 보세요. 7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다음의 항목 중 평가성 항목이 아닌 것은 요거 나오면은 그 3번의 퇴직급여 충당금 보세요. 이 충당금인데 이 충당 부채예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퇴직급여 충당 부채나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부채죠. 평가성 항목이 아니라. 자, 8번도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9번 보세요. 9번에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에 보세요. 가수금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채 계정으로서 결산 시에도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보시면은 3번의 가수금은 자 9번 볼게요. 9번 137페이지 그 9번 문제 보시면은 9번에 3번 보시면은 가수금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부채 계정으로서 결산 시에도 재무제표에 표시된다. 자, 여러분들 미결산 계정 과목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결산 계정 과목. 요거는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들인데 어떤 건지 몰라서 임시적으로 쓰는 게 미결산 계정 과목이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가지급금, 가수금,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 있어요. 자, 가지급금, 가수금, 현금, 과부족 이러한 계정 과목을 미결산 계정 과목이다라고 해요.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얘들은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돼요. 결산일까지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야 된다.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 즉 재무제표에 표시되면 안 돼요. FS는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에 표시되면 안 됨. 미결산 계정 과목은
결산일까지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그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세요. 자, 10번에 그 동그라미 4번 볼게요. 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자, 여러분들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제가 몇 년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냐면요. 1년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유동 부채다. 유동 자산이다. 그 다음에 비유동이다. 비유동 자산이다. 이게 다 몇 년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1년. 1년 이내, 1년 이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네.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기준도 있냐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있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다. 영업주기 이내면은 유동.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후이면은 비유동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조선업 있죠. 조선업. 배 만드는 업종 있잖아요. 배 만드는데 1년 이내에 만들 수 있어요? 걔도 배 만드는데 보통 3년씩 걸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3년이에요. 돈을 받는 것도 3년 이내에 받으면 빨리 받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유동과 비유동을 나눌 때 1년 기준으로 나누면 유동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업종에 맞도록 업종에 맞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할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 예, 원칙은 1년 기준인데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만약에 배 만드는 게 3년 걸리죠. 근데 재고자산 있잖아요.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은 무조건 유동자산으로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유동자산은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이 있었죠. 당좌자산.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는데 재고자산은 유동이에요. 무조건. 근데 1년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유동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1년 말고도 뭐가 있냐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는 기준도 있다라는 거. 그럼 4번이 틀렸죠? 예, 정상적인 영업주기 다시 읽어볼게요. 10번에 4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으면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그때는 유동으로 가능해요. 유동.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이면은 유동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11번하고 12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채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요. 아까 463페이지 실전연습 문제 있잖아요. 요거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 쉬었다 할게요.